여러분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덮어씌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받아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그 사람 그릇의 진짜 크기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만의 인생 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꿈남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도 모함과 비방, 부조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다산은 어떻게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생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산에게는 나를 지키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산의 철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의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다산의 철학입니다. 지은이는 윤성희, 출판사는 포르체입니다. 지금부터 삶의 무기가 되는 오늘의 책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좌절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할 것.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다. 희망이라고는 한 줄기도 보이지 않고 절망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때.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삶을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거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절망을 맞닥뜨린 다산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다산의 삶은 평생이 순탄치 않았다. 다산이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 정재원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목숨을 잃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쟁의 폭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정재원은 그해 다산을 낳고 아명을 귀농이라고 지었다. 나란 일에서 떠나 농촌에 묻혀 살겠다는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다. 다산은 태어날 때부터 원하지 않은 사연을 지녀야 했다. 게다가 벼슬길에 올라 골에서 일할 때도 수많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고 결국 천주교의 삼흉으로 지목되어 유배를 당했다. 삶의 수많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다 원하지 않았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산은 용기를 잃지 않았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자신이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두 아들도 용기를 내길 바랐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진득하게 버텨내기를 바랐던 것이다. 강진에 머물며 공부하다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던 하규는 아버지 다산에게 노자를 받는다. 그것은 돈이 아닌 가계였다. 가계는 집안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훈 같은 것인데 주로 어른들이 집안의 아이들을 향해 적는 글이다. 말하자면 다산은 가훈처럼 물려줄 글을 길 떠나는 둘째 아들 하규에게 전한 것이다. 다산은 편지에 한 번 배불리 먹었다고 평생을 살찔듯이 여기고 한 번 굶주렸다고 평생 여일 것처럼 여기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이 일비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오늘 당장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다가 다음날 일이 뜻대로 되면 어린아이처럼 환히 웃고 모든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면 달관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니 조심하라고 말했다. 아침에 해든 자리는 저녁에 가장 먼저 그늘이 들고 일찍 핀 꽃은 지는 것도 빠르니 기복에 편승하지 말고 뚝심 있게 생활하라 일렀다. 또 한 번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가슴에 품은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마치 매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비상하려는 마음을 놓지 말라고 강조했다. 다산이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진 유배지에 올 때까지 다산은 참혹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 함께 천주교의 삼흉으로 지목됐던 이승훈과 이가환이 죽는 것을 지켜봤고 자신의 형인 정약종의 죽음도 보았다. 19일 동안 옥에 갇혔을 때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해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졌다.
그 몸을 이끌고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노론의 고장인 장기현으로 유배를 떠났다. 다산은 반기는 이 하나 없는 유배지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이어가야 했다.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산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새로운 마을에서 만난 풍경을 시로 남기고 고향을 생각하며 8가지 취미도 만들었다. 바람을 읊고 달을 노래하고 구름을 보고 비를 대하고 산에 오르고 물가에 가고 꽃을 찾고 버들을 찾으며 고통의 시간을 버텨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병이 들면 무당을 찾아가거나 죽을 날만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의서를 썼다. 시골 사람들 병이 치료될 수도 있다는 뜻을 담은 촌병혹지였다. 다산에게 장기연에서 보낸 시간이 평온할 리 없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기약 없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했고 살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운명은 다산 앞에 자꾸만 큰 어려움을 데려다 놓았다. 조카 사위인 황사영이 쓴 백서가 발견되면서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옥살이를 시작했다. 다산은 8일 동안의 옥살이를 마치고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한 해에 2번이나 유배길에 오르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 후 다산은 유배지에서 18년의 긴 시간 동안 묶여 살았지만 가슴 속에 성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 유배지에서의 삶도 자신이 살아내야 할 삶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세상에 나가지 못한다고 해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제자를 양성하고 글을 읽고 책을 썼다. 다산은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해도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버텼다. 어쩌면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처럼 끝까지 버텨보자고 마음먹었는지도 모른다. 그랬기에 지금까지 정약용의 이름이 전해지는 게 아닐까. 다산에게는 자기 앞에 닥친 엄청난 시련을 없앨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시련을 절망이 아니라 딛고 일어설 발판으로 분류할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여기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믿었다. 다산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살아내며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것이었다. 아들에게 일이 일비하지 말라던 다산의 말도 삶을 길게 보라는 뜻이었다. 결국은 매처럼 날아오를 것이니 도움닫게 하는 과정에서 넘어진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응원이었다. 다산에게 인생 도처의 포진에 있던 절망은 매가 날기 위해 겪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 삶을 포기할 이유는 아니었다. 그는 비상을 꿈꾸는 마음이 날개를 펼치고 살아갈 길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혹시 자꾸 절망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면 다시 일어서며 기억하자. 지금 걷는 길이 좁은 오솔길에 불과할지라도 이 길이 언젠가 날개를 펴고 달려갈 활주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잊지 말자. 넘어지고 짓밟혀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기 살아남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삶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독서의 힘. 삶에도 소생술이 필요할 때가 있다. 죽어가는 삶을 살려내려고 안간힘을 써야 하는 때. 취업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주저앉거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 틀어져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느닷없이 찾아온 이별에 마음이 무너져 이번 생은 망했다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우리에게는 삶을 다시 살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어떤 이에게는 한 곡의 노래가 정지된 삶을 되살리고 어떤 이에게는 힘내라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미래를 다시 설계할 힘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한 잔의 독한 술이 멈춘 것 같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 패족의 삶을 살아야 했던 다산에게 망한 인생을 살리는 CPR은 책이었다. 다산은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숨을 쉴 수 없어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될 때, 책을 통해 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은
경상도 장기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부터였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책을 읽어 선비의 마음씨를 가지는 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라며 그 뜻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다. 며칠 뒤에 보낸 또 다른 편지에는 서경과 예기, 사기와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같은 사설을 반드시 익숙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으라고 했고, 역사책을 읽고 나면 꼭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사론을 쓰라고 일렀다. 역사서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책에 대한 다산의 집착은 강진으로 이배된 뒤에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망한 집안의 자손으로 잘 처신하기 위해서는 오직 책을 읽어야 한다며 자나깨나 손에서 책을 놓지 말라고 강조한다. 다산은 두 아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있고 중년에 공경을 당했으니 비로소 제대로 된 독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책의 글자만 읽는 헛독서가 아니라 책 속의 뜻을 제대로 살피는 진짜 독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버지 다산은 패족이 된 두 아들이 교양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길 바랐다. 그래서 대대로 벼슬에 오른 집안의 사람들은 독서를 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지만 패족은 그럴 수가 없다며 책을 읽어 교양을 쌓아야 한다고 다그쳤다. 사람들이 사헌부에 기록된 자신의 취조문과 공문서에 남은 보고서만으로 그와 집안을 평가하지 않도록 자신이 쓴 글을 엮어 책으로 만들고 교정하며 정리하라고도 일렀다. 다산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온 집안이 패족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후세에 망한 집안으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두 아들이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지 말고 책을 읽어 성인이나 문장가가 되어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라고 또 바랐던 것이다. 다산의 독서에 대한 집착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양계를 하고 있다는 하규에게 닭을 기르더라도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할 정도였다. 사연은 이렇다. 첫째 아들 학연이 다산이 있는 강진으로 내려와 공부를 하던 때의 일이다. 다산은 학연에게서 마제에 남아있는 하규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양계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다산은 닭을 키우는 일은 참 좋은 일이라며 하규에게 편지를 쓴다. 양계를 하는 것에도 품위 있는 것과 천한 것이 있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으니 책을 읽고 좋은 방법을 골라서 하라고 이른다. 그러면서 때로는 닭을 키우며 느끼는 것을 시로 남겨놓으라 한다. 이것이 책을 읽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양계라고 말이다. 다산의 독서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닭에 관한 이야기가 실린 책들을 찾아 읽고 닭 기르는 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해 개경 같은 책을 한 편 완성하면 더없이 좋겠다고 한 것이다. 아버지 없이 비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족을 위해 닭이라도 치며 먹고 살겠다는 아들에게 품위를 잃지 말고 책을 읽으며 닭에 대한 시를 짓고 닭에 관한 책까지 쓰라니 정말 꼼꼼하고 꼬장꼬장한 아버지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책이 뭐라고 다산은 아들에게 그렇게 책을 읽으라고 한 것일까? 다산은 책을 통해 새로운 삶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다. 헐벗은 정신이 책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풍요로워지면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다산의 이런 믿음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시리아의 국민들이다. 2011년 3월 시리아 국민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열망했다. 정권이 교체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길 원했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는 이들을 외부 무장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제압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총알이 발포되고 폭탄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희생된 이들의 장례식장에 모인 이들에게도 총알이 발포되어 죽음 위에 또 다른 죽음이 쌓였다. 시리아 정부군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국민들은 정부군에 맞서 저항했다. 시리아의 작은 도시 다라야에도 저항의 뜻을 꺾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정부는 도시를 봉쇄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11월 8일
봉쇄령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짐을 꾸려 다른 마을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평생을 살아왔던 터전을 떠날 수 없던 사람들과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라야에 남았다. 수시로 드럼통 폭탄이 떨어지고 생화학 무기가 발포되는 다라야에서 그들은 삶을 이어갔다. 건물은 파괴되고 하루에도 수십 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봉쇄된 도시에는 물자 공급마저 끊겨 사람들은 늘 죽음의 곁에서 살아야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진 이곳에 새로운 공간 하나가 생겼다. 폐허가 된 건물 지하에 도서관이 들어선 것이다. 창문 하나 없는 캄캄한 지하실에 도서관을 만든 건 아흐마드와 그의 친구 아부 엘즈였다. 이들은 정부군이 폭격을 가해오는 곳에서 책을 찾아다니며 생각했다. 자신들이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지만 버려진 책을 모으며 쓰러진 다라야를 일으켜 세울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아흐마드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폐허된 건물에서 책을 찾으며 전율했다. 어느 집의 부서진 잔해 속에서 흩어져 있는 책을 발견하고 먼지를 털어 끌어안으며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만났다. 이 책들은 시리아의 유산이며 이 유산이 지속되는 한 자신들의 영혼도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아흐마드와 친구들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집과 건물에 들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책을 모았다. 주인을 알 수 있는 책에는 이름을 적었다. 책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한다는 의미였다. 전쟁이 끝나면 이 책들이 모두 주인에게 돌아가길 바랐다. 아흐마드와 그의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6천 권의 책을 모았고 한 달 후에는 1만 5천 권의 책을 수집했다. 그리고 지하의 비밀 도서관을 만들었다. 도서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창밖에서는 쉴 새 없이 총소리가 들리고 폭격 후유증으로 땅이 흔들리고 매캐한 흙먼지가 온몸을 감싸는 중에 도서관을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읽으며 자기 안의 신화를 찾아갈 방법을 모색했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읽으며 전쟁이 끝난 후의 삶을 설계했다. 그리고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으며 혁명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다. 프랑스 사람들이 원하던 것을 얻었듯 자신들도 언젠가 그날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책은 자신들의 무지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패이며 더 나은 날을 보장해주는 보증이라고. 다라야 사람들은 책을 읽으며 인간성을 지키려 했고 또 다른 인생을 꿈꿨으며 전쟁이 주는 잔혹함 속에서 위로받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삶보다 죽음을 더 가까이 두었던 사람들은 책으로 만든 요새에서 어제의 자신들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났다. 그들의 혁명을 실패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다. 어쩌면 다산도 책을 통해서 부활할 내일을 꿈꿨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 있지만 책이 두 아들의 망한 인생을 살리는 CPR이 될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상실한 전쟁터에서 다라의 청년들이 총 대신 책을 들고 구원을 꿈꾸며 내일을 설계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외치는 당신에게 다산과 다라의 청년들이 말한다.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될 때 책을 펼쳐 CPR을 하라고. 당신을 구원할 책을 읽으며 새로운 산소를 공급받으라고 말이다. 그리고 거듭 강조한다. 이번 생이 망했다는 추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누구나 자신의 답을 가지고 있다. 남의 잔치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자신의 일도 아닌데 참견하는 오지라퍼의 행동을 꼬집는 속담이다. 다산도 1816년 5월 3일에 아들 학연의 오지랖을 꾸짖는 편지를 썼다. 그가 왜 아들에게 역정을 내는 편지를 썼는지 사연을 먼저 살펴보자. 1801년 강진으로 이배된 이래 다산은 10년째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학연은 아버지가 오랜 세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안쓰러워했다. 아버지 다산이 쉰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이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약 없는 날들을 보낼 수 없어
학연은 격쟁을 하기로 마음먹는다. 1810년 9월, 학연은 골 밖으로 나가는 임금의 행차를 가로막으며 발화를 두드렸다. 아버지의 억울한 유배를 풀어달라고 외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연은 임금을 만나지도 못하고 의금부로 끌려가고 만다. 사사로운 일로 임금의 행차를 막았다는 죄목이었다. 학연은 의금부에서 문초를 당하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금부에서는 학연의 문초 기록을 임금에게 올리며 이 일을 아뢰었다. 사정을 들은 임금은 정약용이 반역을 했다는 진상이 없는데도 죄인으로 취급하고 목숨을 살려주는 감사에 이르렀다는 것은 형법에 어긋난다며 그를 특별히 향리로 추방하라고 명한다. 유배를 풀어주는 대신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학연은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러나 정약용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은 임금에게 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고 또 청한다. 그래도 임금이 생각을 바꾸지 않자 사헌부와 사관원의 핑계를 대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사헌부와 사관원이 논의 중인 일이라 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정약용의 회배는 논의 중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4년 동안 지체된다. 마침내 1814년 4월, 사헌부의 조장안이 죄인의 명단에서 정약용의 이름을 삭제한다. 4년 전에 임금이 하명한 일이 비로소 이행된 것이다. 그러나 정약용의 부활을 막으려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약용은 그대로 강진에 내버려 두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한 조장안을 유배 보내야 한다며 상소를 올렸다. 임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의금부였다. 사헌부에서 정약용을 죄인 명단에서 삭제하면 의금부에서 유배를 풀어준다는 명령서를 보내야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의금부에서는 명령서를 보내지 않았다. 2년이 지나도록 정약용의 귀향 명령서가 내려오지 않자 큰아들 학연은 다산에게 편지를 보낸다. 해배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산이 직접 설득 편지를 보내보라는 내용이었다. 이 편지를 받은 다산은 학연에게 하늘 아래에 있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한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4단계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장 높은 단계는 옳음을 지키면서 이익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은 옳음을 지키고 해를 입는 경우이며 그 아래는 그릇된 것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이고 가장 낮은 단계는 그릇된 것을 쫓아 해를 보는 경우라고 이른다. 자신이 강준음이나 이기경처럼 자신의 목숨줄을 끊어놓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에게 읍소하는 것은 그릇된 것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이며 이는 결국 가장 마지막 단계인 그릇된 것을 쫓아 해를 보는 경우가 될 것이라며 거절한다. 다산은 귀향이 풀려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큰 일이기는 하지만 죽고 사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살아서 고향 땅을 밟는 것도 운명이고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것도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꼭두각시가 아니며 그들의 장단에 춤출 수 없다고 확고하게 밝힌다. 다산은 자신의 절개를 꺾으면서까지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읍소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학연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테니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른다. 학연은 늙어가는 아버지가 안쓰러워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정작 당사자인 다산은 그것보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학연이 아버지에게 읍소라도 해보라 권한 것은 아버지를 위한 배려였으나 다산에게는 다산이 지닌 가치를 버리라는 강요였다. 우리도 때때로 조언과 충고라는 미명 아래 이런 폭력을 휘두른다.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며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언과 강요는 어떻게 다를까? 조언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는 행동이고 강요는 내 생각대로 그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청했는가를 따져보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은 강요가 될 뿐이다. 상대방이 원할 때 해주면 조언이지만 내가 원할 때 하는 말은 강요가 된다는 뜻이다. 조언을 하는 사람은 그걸 들은 사람이 따라주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선택의 자유가 상대방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언을 가장한 강요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화를 낸다. 상대방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나서지 말라는 편지를 받은 학연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쩌면 학연은 서운했을 것이다. 당신을 생각해서 한 일인데 칭찬은 못 들을 망정 외려 혼이 났으니 임금 앞에 나가 발화를 두드리고 의금부에 잡혀가 문초를 당한 일이 억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는 것과 죽는 것까지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다. 더 이상 다산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은 것이다. 다산은 2년 후인 1818년에 해배되어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해배 후 여러 사람이 그의 등용을 거론했지만 다산의 부활을 막으려던 자들의 반대로 죽는 날까지 벼슬에 오를 수 없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학연도 깨닫지 않았을까? 다산에게는 다산이 가진 삶의 정답이 있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가진 답대로 살고 다른 이는 그 사람이 가진 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가진 정답을 그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는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어떤 선택지 앞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더 낫지 않아라고 선택을 해주거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며 천천히 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은 더 열심히 달려야 할 때라고 다그치지 말자.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하는 길은 그가 자신만의 답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하는 것일 테니까. 용서하는 용기를 가질 것.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한낱 좀도둑에 불과하던 그를 개과천선시킨 사람은 미레일 주교였다. 자신의 은접시를 가지고 도망갔다 잡혀온 장발장에게 은촛대는 왜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그마저 선물로 안겼던 사람 말이다. 장발장은 미레일 주교의 큰 도량에 감격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한다. 미레일 주교 입장에서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했을 뿐이겠지만 그의 행동은 장발장의 영혼을,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단초가 되었다. 아버지 다산도 두 아들에게 이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다. 용서하며 도량을 넓히라고 한 것이다. 1810년 다산은 하교에게 가교로 남긴 편지에 도량을 넓히라는 글을 쓴다. 하교의 속좁음이 걱정되었던 탓이다. 다산은 둘째 형 정약전에게 헤아리는 마음이 좁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형이 보기에 아우 다산은 특별히 흠잡을 곳이 없었지만 오직 헤아리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흠이었다. 다산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형이 해준 말이니 이것이 틀림없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아내도 그런 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만 속이 좁으면 괜찮은데 부인까지 그런 성품이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하규는 오죽할까 싶었다. 다산은 하규가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규의 마음은 해도 해도 너무 좁았다. 이치로 봤을 때 그래도 아버지보다 나은 모습이어야 하는데 티끌처럼 작은 것에도 발끈하며 화를 냈다. 다산은 워낙에 성미가 급한 하규가 작은 것에 욱하지 않고 독충을 감추어주는 숲처럼 많은 것을 포용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도량을 키우라는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는 숨어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1808년 4월 20일 하규는 아버지 다산이 머물고 있는 강진으로 내려왔다. 아버지와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다. 초당에 머물며 아버지의 제자들과 함께 공부를 하던 하규는 1809년 2월 3일 강진을 떠나 흑산도에 있는 둘째 큰아버지 정약전을 만나러 길을 나섰다. 하규와 함께 강진으로 내려오려고 준비하다 세상을 떠난 정약전의 아들 학초를 대신한 걸음이었다. 하규는 배를 타고 9일 만에 흑산도에 도착해 38일 동안 정약전과 함께 보냈다. 흑산도 곳곳을 구경하기도 하고 정약전과 마주 앉아 공부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3월 21일 흑산도를 떠나 3월 24일에 다산에 도착했다. 장장 52일에 걸친 긴 나들이였다. 하규는 흑산도에 머물면서 틈틈이 일기를 써갔다. 그의 문집 운포유고 중에 부회기로 남아있다. 하규와 한 달 이상을 함께 보낸 정약전은 하규가 떠나고 난 후
정약용에게 편지를 보낸다. 학교의 지식과 학문이 보잘것없는 것은 아니나 마음이 좁고 성미가 급해서 막힘이 생긴다는 내용이었다. 정약전은 다산의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병통에 대해 알고 있었다. 큰아들인 학연은 거칠고 사나운 것이 병통이고 학유는 방정맞고 성미가 급한 것이 병통이었다. 다산에게 들어 익히 알고 있었으나 학유와 함께 지내다 보니 그의 병통이 너무 잘 드러났던지 다산에게 편지로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다. 다산은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병통을 두루 갖고 있었다. 형인 정약전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산에게 원고만 쓰느라 이를 놓치지 말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행동으로 보여 학유의 병통을 고치라 일렀다. 이 편지를 받은 다산이 얼마나 많은 모범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형의 말을 기억했던 것 같다. 학유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노잣돈 삼아준 가게에 도량을 키워야 한다는 글을 쓴 것이다. 아버지 닮아 성미가 급하고 마음이 좁은 것까지는 이해하겠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로 도량을 키우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었다. 용서하면 물건을 훔친 사람이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까지 끌어안을 수 있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저절로 이해하게 된다는 가르침이었다. 여기에서 다산이 말한 용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 이해하는 것까지를 포함했다. 내가 남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베푸는 마음이 다산이 생각했던 용서였던 것이다. 다산이 생각한 용서에 대해 잘 알려주는 일화가 있다. 다산이 성균관에서 수학할 때의 일이다. 장맛비가 열흘 넘게 계속되던 여름. 성균관에서 글을 읽다 집으로 돌아간 다산은 안에서 나는 시끌시끌한 소리에 무슨 일인지 묻는다. 사연은 이랬다. 다산의 집에 쌀이 떨어진 지 오래되어 그동안 밭에 있는 호박을 팔아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얼마 전 어린 호박까지 다 따서 더 이상 내다 팔 것이 없었다.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은 없고 참다 못한 어린 종은 옆집 밭에서 항아리만큼 큰 호박을 발견하고는 몰래 가서 따왔다. 이 호박 하나면 온 가족이 먹고도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산의 아내는 남의 밭에서 호박을 따온 종을 혼내고 회초리를 들었다. 누가 너더러 남의 것을 훔쳐오라고 했냐며 심하게 꾸짖었다. 사연을 들은 다산은 아내를 말렸다. 호박을 자신이 먹을 테니 더 이상 이 일로 종을 나무라지 말라고 하며 자신이 밭주인을 찾아가 떳떳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 다산은 종의 행동에 마음이 아팠다. 남의 것을 훔쳐온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종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책만 읽느라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신경 쓰지 못하고 그럴듯한 밭 하나 없는 자신의 잘못이라 여겼다. 다산은 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렸다. 종이 호박을 훔치게 된 이유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더 이상 종을 혼내지 말라고 당부하며 종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자신이 용서를 청하겠다고 한 것이다. 다산은 학유도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기를 바랐다. 누군가의 작은 잘못을 트집 잡아 발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며 학유의 마음도 넓어지길 바랐다. 그러나 다산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방법마저도 스스로 찾고 깨닫는 것이 도량을 넓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쩌면 행여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다 해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고 믿었던 게 아닐까. 그렇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도량을 넓히는 방법으로 용서하라고 말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철학이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겠죠. 하지만 나의 인생 철학은 나의 그릇을 크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게 됩니다. 다산은 평생을 삶과 죽음의 고비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책과 글을 쓰면서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하기에 힘썼습니다. 책의 본문에 나오는 여러 편지들은 다산이 정성스럽게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의 편지들을 통해 그의 철학적인 생각과 인생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가르침은 수많은 제자, 특히 유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인 이익에게도 전달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산이 자신의 어려운 삶을 비관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의 위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이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또는 큰 오해를 받고 있다면, 시기와 질투를 받아 견디기 어렵다면, 이 책을 찬찬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옛날 다산처럼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낼 힘을 얻도록 나의 삶에도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루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